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그래서 자, 한번 또 가족법 강의 한번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조교님 화면 보여주시고요. 일단 이번 가족법 강의는요 총 10회 예정이고요. 보강은 많이 하면 딱 한 번 약속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지킬 수 없는 훈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강은 딱 한 번 정도 예정하고 있고요. 10회고요. 교재는 이제 친족 상속법 강의안 해가지고 제 책이 곧 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법행 같이 이제 시간이 조금 급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7월 28일부터 3회 정도만 이제 프린트를 가지고 공부하신 다음에 책이 나오면 이제 옮기시면 되겠고요. 혹시 그렇게 급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정식 교재가 아마 8월 1일 날 아마 출간될 겁니다. 8월 1 또는 2겠죠. 그렇죠? 그래서 급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조금 뭐 딴 거 하시다가 그냥 정식 책이 출간되면 사가지고 수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양해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지금 강의 촬영을 지금 앞당기면서 사실 지금 병원 일정과 지금 충돌이 있거든요. 제가 아픈 거 다 아시죠? 따라서 이제 강의 도중에 1회 정도는 이제 중간에 휴강을 한번 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미리 좀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이게 진짜 싫다. 어떻게 강사가 저 원래 휴강 안 하는데 이번 저 어쩔 수 없이 지금 병원에 이제 입원을 조금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있으니까 한 번 정도만 좀 이해를 부탁드리면 되겠습니다. 미리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제 책인데 이번에 나오는 친족 상속법 강의안이 이제 사실 3판입니다. 제가 좀 책을 저는 조금 함부로 책을 좀 안 내는 성격이기 때문에 좀 잘 못 내는데 이제 조금 많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냈거든요. 해서 특징 잠깐 보면요. 일단 조문을 보시면 사시하고 법행 같은 경우는 기출 표시를 전부 다 했습니다. 다 했고, 그 조문에 있는 중요한 문구 같은 경우는요, 중요한 문구 같은 경우에는 고딕으로 처리했습니다. 해서 그 교재 이름이 이제 강의안이라고 되어 있지만 서도 굳이 강의를 듣지 않아도 혼자 공부할 수 있게끔 제가 썼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이번에 개정법 해서 특히 중요한 것들 해서 친권, 입양, 후견, 그렇죠? 이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 제가 각별하게 제가 또 그 조문 자체에 이제 문구를 제가 넣어가지고요. 조문을 쭉 읽으면 그 문구와 같이 읽게 되면 조문 자체에 대해서 쉽게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노력했으니까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판례 같은 경우는요, 개별적 판례마다 이제 제목을 전부 다 부여를 했습니다. 해서 이번 기본 강의 할 때는 뭐 다 읽어보시되 12월 달 가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가족법 기본서를 공부하실 때는요, 그 판례 위에 있는 제목을 딱 보니까 내 이 내용 뭔지 알겠다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굳이 또 본문 읽지 마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제목을 딱 읽으니까 이게 뭐였지라고 이렇게 가우뚱하시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 같은 경우만 박스친 내용에 있는 내용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마판 가가지고 이제 제목 위로 빠르게 하긴 하다가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정독하고, 걸리지 않으면요 그냥 패스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고, 그 다음 기출된 판례 같은 경우는요 전부 다 별표시를 전부 다 했어요. 해서 이렇게 별표를 다 했고요. 그 다음에 판례 문구들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문구 같은 경우는요 볼드하고 고철 했으니까 쉽게 이제 읽을 수가 있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요, 본문 같은 경우에 이제 한 줄에 이렇게 가로 세로 해서 한 줄에 들어가는 이제 텍스트 양을요 20% 이상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남는 양 10개, 양 4개 같은 경우에는요,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기출 1, 2에 물론이고 모의고사 다 포함해서 모의시험, 그다음 법행, 법무사 등 대한민국에서 어지간하게 가족법 문제가 출제되는 기출 지문을 제가 전부 다 분석을 해가지고요, 중복되는 거 지우고, 진짜 유치한 지문들이 있어요. 이거는 상식에 의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지문들을 뺀 다음에 나머지 지문들은 전부 다 양날개에 배치를 했으니까 아시겠죠? 같이 이제 공부하시면서 비교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거예요. 다만 이제 사례 문제 같은 경우는요 넣을 수가 없으니까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단계 가서는요 본 교재만 있는 것만 계속 반복해도 가족법은 큰 문제 없이 대비할 수가 있으니까 믿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아마 그 편집이 다 끝나면 나올 건데 아마 약 270페이지 정도 될 거고요. 글자 수가 적다 보니까 이제 이걸 보통 책으로 편집했을 때에는 한 240회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요만큼만 계속 반복하시고요. 여기 없는 게 출제가 되면
한 문제 틀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약 늘리지 마시고요. 요만큼만 딱 반복해서 공부하시고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이제 시험 합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하고 바로 수업 진행할게요. 지금 뭐 딴소리 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 해서 교재 2페이지 가시고 가시면 가족법 개념과 특질 로마자 1번은 뭐 읽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죄송해요. 그리고 요 수업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제 홈페이지 아시죠, 여러분들? 모르십니까? 설마 로우넘버원닷컴에 들어가셔가지고요, 다 이제 아실겠죠? 반 게시판 등록하시죠. 반 게시판을 등록하신 다음에 딱 게시판 들어가면 회차별로 1회, 2회 회차별로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필기노트겠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판서 똑같은 거 똑같이 제 종님께서 똑같이 쳐가지고요, 대단하신 분이 있습니다. 쳐가지고 PDF 파일로서 이제 파일이 있으니까요, 출력해가지고 수업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업 들으실 때 굳이 필기 막 하지 마시고요, 동영상 화면을 딱 보시고 필기노트 위에다가 조금씩 필요한 부분들 가필하시게 되면 아주 좋은 서브가 될 겁니다. 해서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수업 시간에 또 이제 제가 같이 함께 다 읽으면서 밑줄 긋고 할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들어가 보시면요, 지금 제 책이 화면에 떠요. 제 책이 이렇게 화면에 뜨거든요. 뜨면 그대로 보시고 밑줄이 쳐 있으니까 그 밑줄 그대로 옮겨 오셔요. 그래서 밑줄을 먼저 보시고 쫙 끄고 오신 다음에 S는 큰 거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S 해봤자 남는 것도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요 밑줄 친 부분만 이제 한번 가볍게 이제 정독 한번 하시고 수업에 들어오시면 될 거예요. 해서 수업 준비 단계는요, 노트 준비하기, 화면 보시고 밑줄 그어 오기, 밑줄 친 부분 한번 읽고 오시기, 이렇게 하시고 수업 들으시면요, 한결 더 편하게 수업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요 밑줄 끊는 시간 아까우니까 밑줄 다 끄어 오신 걸 전제로 해가지고 수업하는 거니까요, 이거 반드시 하시고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자, 해서 이제 우리 교재 2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자 2번을 보시면요, 자, 우리가 배웠던 그 민법 총칙 있죠? 민법 총칙상 각종 규정들이 이 가족법상 행위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관한 부분이 바로 로마자 2번 내용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하나씩 배울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다 정리하실 필요는 없고요. 설명드리는 것들만 잘 보시면 충분하십니다. 자, 먼저 1번 가시면요, 민법 제1조 당연히 적용되고요. 2번 보시면 민법 제2조에 있는 신의칙이라고 하는 것도 일단 원칙적으로는 적용된다라고 보시고요. 다만 그 신의칙의 파생 원칙들 중에서 각 신분행위의 특성에 맞춰가지고요, 적용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혼외자가 제가 아버지한테 인지를 구하는 권리 같은 경우는요, 실효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 같이 파생 원칙과 각 신분 행위별로서 따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 공부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하나하나 그렇구나 하시면서 배워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칙은 적용된다까지 기억하시고요. 3번 가신 다음에 민법 제3조 같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게 원칙이다. 다만 특칙이 몇 가지가 있다 해서 다 아실 겁니다. 태아의 경우에 밑줄 친 부분 상속 유증 권리가 인정이 된다. 그리고 임의 인지를 할 수는 없지만 받을 수가 있다 해서, 물론 다 배우셨겠지만 혹시나 해서, 그렇죠, 해서 임의 인지와 관련돼 가지고 옆에 여백에다가, 그렇죠, 복습할 때 메모하시면 되겠지. 여백에다가, 그렇죠, 해가지고 A라고 하시는 분이 실부이고 B라고 하시는 분이 혼외자, 혼인 외의자, 혼의 외의자인 경우에 이 B라고 하는 아기가 아직까지 태아인 상태에 있었을 때 부 같은 경우에는 B한테 임의 인지할 수 있다. 하지만 태아 B가 아버지한테 적극적으로 인지를 강제할 수는 없다. B가 A 치게 되고 강제 인지를 구할 수가 없다. 까지는 기본이겠죠, 여러분들. 따라서 통설이 이러한데 이제 사법시험 기출 문제 중에서 요게 정답으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의인지 같은 경우에는 태아는 받을 수는 있지만 할 수는 없다까지만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소, 부재, 실종에 관한 것도 다 적용되는데 그 주소 같은 경우에 잠깐 볼까요, 여러분들? 주소를 쭉 빼신 다음에
이 주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족법에서 어떤 경우에 이제 의미가 있냐. 그 첫 번째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여러분들 그 부부의 동거 장소에서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부부 같은 경우에는 동거해줄 의무가 있고 동거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각종 부양료 청구할 수 없고 재판상 이혼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할 때 나오는 거고요. 동거 의무. 두 번째 여러분들 이른바 그 친권자가 미성년자 자의 이른바 친권자의 미성년자 자에 대한 거소 지정권 그렇죠. 에서도 나올 거고 거소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 지정권이라고 하는 것을 함부로 행사했을 때에는 친권 남용이 될 수 있다. 근데 1번, 2번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3번에 보시면 중요한 게 이 주소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상속 개시의 장소죠. 상속 개시의 장소. 상속 개시의 장소이기도 하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해서 하시고 특히 3번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거니까 꼭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적용되고요. 실종 같은 경우도 적용되죠. 실종 같은 경우는 민법제 997조에 근거해 가지고 이른바 상속 개시의 원인이죠. 상속 개시의 원인. 지금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목차가 크게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정리를 잘 하시고 계속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종 같은 경우도 상속 개시의 원인이 되겠지요. 그렇죠? 5번 됐고 6번 가신 다음에 103조 같은 경우는 적용됩니다. 다만 민법제 104라고 하는 것은 A의 급부하고 B의 급부를 비교했을 때 상당성이 현저히 초과했을 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용될 수가 없겠죠. 다만 상속법 같은 경우는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인데 이까지 시험 문제에서 물어볼 건 크게 없으실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7번이죠. 무형의 전환에 관한 규정. 다 배웠죠. 민총할 때. 해서 민법제 138 같은 경우는요. 신분행위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해서 판례가 이제 인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기은, 니은, 디귿이 있는데 다 뒤에서 배우실 거고요. 조금 있다가 니은번을 확인할 거니까 복습할 때 한번 기은, 니은, 디귿 읽으시면 될 겁니다. 8번 가시면요. 기간 파트에 관한 것도 적용되는 게 원칙이다. 따라서 신분행위의 경우에도 이 일부터 다음 날부터 이제 계산이 이루어지는 게 원칙인데 예외가 하나 있죠. 민법제 844조에 근거해 가지고 칭생 추정이라고 하는 걸 미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검토할 때는요. 출생 당일부터니까 그것만 한번 읽어주시고 또 뒤에서 배울 거니까 그렇구나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2번에 가시면요. 가족법의 특별 조문들 해서 민법 총칙 1조부터 민법제 184조에 있는 민법 총칙 조항들 중에 신분행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해서 첫 번째 보시면 행위 능력 파트에 있는 조문 같은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해서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죠. 적용되지 않는 것들. 첫 번째 이제 민법제 4조 이하, 4조 이하에 있는 이른바 행위능력 파트에 있는 조문들이다. 자, 민법 4조 이하에 있는 이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의 문제인데 여러분들 신분행위 같은 경우는요. 신분행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다 그런 건 아니고 사실상 거래의 안정과는 크게 관계 없죠. 거래의 안정과는 크게 관계가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신분행위 같은 경우는요. 본인의 의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제 4조 이하가 똑같이 적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사실상 행위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요. 의사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가족법상 법률 행위의 경우에는 의사 능력만 있으면 족하므로 민법 총칙상 제4조 이하는 적용되지 않는 게 원칙이고 개별적 행위마다 특칙을 다 두고 있다. 해서 이번에 보시면 가족법상 특별 조문을 간단히 살펴보는 이유는 뒤에서 다 나올 거니까 약혼 혼인 같은 경우에는 18세이며 유언은 만 17세 등등등 개별적인 조항을 두고 있고 앞으로 배울 것이기 때문에 일단 민법제 4조 이하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게 원칙이다까지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계 2번 가시면요. 법인 같은 경우도 적용될 수 없는 게 원칙이지요. 따라서 법인 같은 경우는 상속건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유증은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상속건은 없겠지만 유증은 될 수가 있다까지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4번에 보시면 민법제 107조 이하에 있는 의사표시에 관한 각종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특히 나번이 중요한데 그 민법제 107조 이하에 있는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들 있지 않습니까? 같은 경우는 물론 어떤 행위가 무효인가 취소인가 라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한 문제지만 더 나아가 더 중요한 것은요. 이른바 그 거래의 상대방이 어떤 제3자들의 선의인 경우에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각종 조항들입니다. 그런데 신불행위 같은 경우는요. 거래행위가 아니고 됐습니까? 제3자를 보호할 수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 성격 자체가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민법 총칙에 있는 107조 이하에 있는 각종 규정들은 신분행위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고 신분행위 파트에 별도의 개별적 조항을 다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번 보시면 사기 강박에 의해서 신분행위 했을 때에도 민법 총칙에 있는 110조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즉 혼인 취소의 경우에도 소급표가 없으며 취소했을 때 제3자가 아무리 선의인 경우라 할지라도 보호하는 조문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제3자 사기인 경우라도 민법제 110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즉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와 관계없이 취소할 수가 있고 취소 기간 같은 경우는요. 가족법 파트에 별도의 기간 제한을 두고 있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민법 총칙상 취소할 때는요. 재판상 재판 외 다 가능한데 신분행위에 대해서 취소를 구할 때는요. 법원의 청구 즉 재판상 취소만 할 수 있다는 점 등등에 대해서 차이가 있고 이 차이점이 잘 나오니까 이 부분을 잘 기억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각계 5번입니다. 대리라고 하는 것이 적용될 수 있겠는가? 대리라고 하는 것은요. 본인이 아니고 대리인이 효과의사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 그런데 신분행위 같은 경우는요. A라고 하는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A의 혼인, A의 약혼 같은 것들을 B라고 하시는 분이 대신 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신분행위 같은 경우에는 또 대리라고 하는 것이 허용되지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민법제 114조 이하가 적용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2번을 보시면 입양, 대락, 친권, 대행 등등 같은 경우는요. 개별 조항에 의해서 대리권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가 물론 있긴 하다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그 재산법을 공부하실 때 하고 가족법 공부하실 때 약간의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재산법 같은 경우에는 사법시험 같은 경우는 워낙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뭐 지나치게 막 암기사항 같은 것들을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파트 가족법 같은 경우는요. 세세한 부분이 잘 나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정리가 필요하거든요. 해서 그 약혼과 혼인을 비교하는 게 한번 꼭 나올 것 같은데 보세요.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부분 봤을 때에는 약혼의 경우에도 대리라고 하는 것이 허용될 수가 없고 혼인 같은 경우에도 대리가 허용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리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봤을 때에는 양자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비교할 게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붙일 수 있는가 없는가를 봤을 때에는 약혼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서 배우실 겁니다. 하지만 혼인 같은 경우에는 혼인신고 그 자체에 의해서 효력 발생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 같은 경우에는 조건 붙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붙일 수 있는가 없는가를 봤을 때에는 차이를 보인다. 차이가 없고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두 개를 잘 주의하신 다음에 그게 그 위에 있는 참고해가지고 보시면 한 글자 혼인과 달리 약혼의 경우에는 조건 붙일 수 있다는 점과 구별할 것까지 꼭 기억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중요한 게 6번이죠. 무효행위 추인해가지고 민법제 139조가 적용될 수 있는가 없는가 뭐 다 배웠으니까 해서 신분행위의 경우에도 민법제 139조가 적용될 수 있는가 없는가. 첫 번째 여러분들 그렇죠. 민법제 139조 그 자체가 적용될 수는 없다.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다만 두 번째 별도의 법리에 의해서 신분행위의 경우에도 추인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는 있다.
그럼 두 가지가 뭐냐? 민법 총칙 같은 경우는요, 무효의 원인이 종료하고 추인의 의사표시만 있게 되면 추인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신분행위 같은 경우는요, 실질적인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무효인 입양 관계에 대해서 무효 원인이 종료하고 난 다음에 추인이 이루어지는 경우는요, 진짜 A하고 B 사이에서 입양이라고 하는 관계가 존재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첫 번째, 실질적인 관계. 실질적인 관계가 실제로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아무리 여러분들 A하고 B 사이에서 무효행위 추인을 했다 할지라도 이러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면요, 그렇죠, 신분행위의 효력이 당연히 발생될 수가 없는 거겠죠. 두 번째 보시면요, 민법 총칙상의 민법 제139조에 근거해가지고 추인했을 때에는 소급표 있다 없다? 소급표 없고 그때부터 유효한 게 원칙이었다. 그런데 신분행위 같은 경우는요, 통일성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추인하게 되면 처음부터 해가지고 소급적인 추인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된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민법 총칙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주 쉽게 공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숫자까지도 민법 제138조 같은 경우는 적용된다. 민법 제139조는 적용될 수 없다. 오늘 뭐 첫날이니까 좀 놉시다, 천천히. 이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신분행위의 경우에 민법 제138조는 적용되죠. 적용된다. 근데 민법 제139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할 게 뭐죠, 여러분들? 우리 하는 게. 조교님, 뭐 있습니까? 또 비교할 게. 너 죽는다. 민법 제104조 위반에 의해서 무효가 되었을 때, 즉 불공정성 행위로서 민법 제104조에 의해서 무효가 되었을 때에는 조교야, 민법 제138조는 적용될 수 있다. 알박기 사건, 그지? 근데 민법 제139 같은 경우에는 적용될 수가 없다는 점, 똑같이 비교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가족법 공부할 때 가족법 공부하지 마시고요. 민법 총칙도 한번 떠올려 주시면서 계속 거듭 이렇게 붙이시면서 공부하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거고, 이런 게 이제 출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 3페이지 제일 끝에 가시면요, 민법 제139조는 그 다음 페이지 적용이 된다. 다만 추인 자체는 가능하다. 다만 신분관계의 실체가 인정되었을 때에만 가능하다. 2번 보시면 제 끝에 민법 총칙의 추인과 달리 소급적 추인이 인정이 된다. 3번 중요한 거, 아무리 추인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신분관계가 진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만 갖고 효력이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 7번 조건 기한 같은 거 붙일 수 없는 게 원칙이다. 다만 유언하고 약혼 같은 경우에는 조건 따위를 붙일 수가 있다. 8번 가시면요,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재산권 행사에 대한 항변 사유이기 때문에 원칙은 적용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다만 동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권리, 즉 유류분 같은 경우는 적용될 수가 있다까지 1, 2번 또 다 뒤에서 배우실 거니까 가볍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법 제138하고 139만 잘 정리하고 그 사기 강박만 잘 정리하시면 크게 시험 문제 푸실 때 어려움이 크게 없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가족법의 법원 해가지고요, 두 가지죠.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도 매해 이제 앞으로 한두 지문 정도는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설 부분 가시면요, 읽을게요. 2008년도 1월 1일부터 호재가 피되고 호조법이라고 하는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신설된 법이다. 알겠죠? 3번 가시면요, 가별이었으나 한 줄 밑에 개인별로서 구분해서 작성이 이루어진다 해서 호족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이것이 이제 폐지가 되면서, 그렇죠, 호주제라고 하는 것이 폐지가 되면서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신설이 된 거겠죠, 여러분들. 두 개 이제 비교하는 게 잘 나오겠죠. 첫 번째, 과거의 경우는요, 가별로서 됐으나 지금 같은 경우는요, 중요한 것이 개인별이다 해서 개인별로서 작성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개인별로서 이제 구분해가지고 작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부부별이 아닙니다. 최근 기출지문이었죠. 부부별이 아니고 개인별로서 이제 작성이 이루어진다까지 기억하시고요. 알겠죠? 자, 로마자 2번 가시면 주요 내용, 국가 사무화, 이거는 뭐 크게 목차만 아시면 충분하고요. 중요한 게 이제 5페이지 가시면요,
이 증명서부터가 중요하거든요. 증명서부터 해서 목차 1번 가시면 목적에 의한 발급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자, 과거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문제점이 초본 같은 것들을 신청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해서 입법상 흠결 때문에 별도의 제한이 없어가지고요, 아무나 신청 가능했어요. 그래가지고 법의 누락에 의해 가지고요, 신청자의 범위에 대해서 별도의 제한이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자, X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제 확인이 필요했을 때에 초본을 떼게 되면 X, Y에 다 나오는 거야. A라고 하시는 분이 뭐 자식이 몇 명이고 지금 와이프가 몇 번째 와이프고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특정 부분이 아니고 포괄적으로서 정보라고 하는 것이 포괄적으로 제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는 문제가 뭐였냐? 그렇죠. 이른바 개인정보죠.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쉽게 외부에 공개가 돼가지고요,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것이 심각하게 침해가 된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신설된 법은요, 이걸 알고 있으니까 제한 가겠지 해서, 자, 신설법은 등록부에 대해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자의 범위를 매우 좁게 제한을 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X라고 하는 사항이 필요하면 X만 떼면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떼주는 것이 아니고요, 목적별로 네가 필요한 게 뭔데 해가지고요, 목적별로서 증명서라고 하는 것을 발급을 해주기로 바뀐 거예요. 해서 요게 올해 출제가 되었다면 앞으로 이제 요 두 개 부분에서 나올 거 있으니까 요 두 개를 잘 관리해가지고요, 시험 문제 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1번 보시면 밑줄, 등록부 자체에 대한 열람은 허용되지가 않는다. 열람할 수가 없어요.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요, 가족관계 등록부 원부라고 하는 것이 아예 없습니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전산 자료로서 하드에 데이터되어 있는 것이지 원부가 없으니까 원부 그 자체는요, 아예 열람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 말 알겠죠? 두 번째, 기록사항 전체를 포괄하는 전체가 다 나온 것도 발급 신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누출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네가 필요한 게 뭔데, 네가 필요한 게 그것이라면 그 관련된 부분만 떼주겠다라고 해가지고요, 됐습니까? 포괄적인 발급이라고 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죠? 이번에 보시면요,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등만이 할 수 있다 해가지고요,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 제일 중요한 게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친양자가 성년이 되고 난 뒤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년자니까 19세라고 메모를 하시면 되겠죠. 해서 하면 우리 잠깐 봅시다. 저는 이게 가장 좀 나을 것 같은데, 자, 친양자 관계, 입양 관계 증명서 교부에 관한 부분인데요. 일단 먼저 구법에 의했을 때 우리 민법상 친양자라고 하는 게 아직 뭔지 잘 모르시겠지만 이른바 완전 양자죠. 완전 양자 제도인 친양자라고 하는 것이 있기 전에는 보통 일반만 있었고요. 이렇게 보통 입양했을 경우에는요, 호적에 양자라고 하는 사실이 공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고 하시는 분들이 양부모님이시고요, B가 양자일 때 A가 B를 데리고 왔을 때 입양 신고해버리면요, 양자인 사실이 밖으로 외부에 공시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 특이한 그 있지 않습니까? 조금 생각상 그것을 숨기기 위해 가지고요, 입양 신고하지 않고 허위에 친생자 출생 신고를 한 거예요. 진짜 자기가 낳은 것처럼. 제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재 3페이지인가요? 한번 볼까요? 2페이지를 가보시면 거기 7번 목차에 이제 민법 제 138조에 있는 니은번 가시면요, 니은번 타인의 자를, 그 부분 타인의 자를 자신의 자로서 출생 신고를 왜 했는지 아시겠죠? 왜? 입양 신고를 해버리면 입양 관계라고 하는 것이 호적부에 의해서 외부에 공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출생 신고했을 경우에는 출생 신고 그 자체 효력은 없겠지만 입양의 효력을 인정한 겁니다. 알겠죠? 이게 바로 무효행위의 전환 법리인 겁니다. 다시 화면을 볼게요.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출생신고했을 때에는 출생신고 그 자체의 효력은 무효, 인정되지 않겠지만 예외적으로 항상 마찬가지로 A하고 B 사이에서 진짜로 양부자 관계가 존재했을 경우에는 입양신고로서 무효행위 전환 법리에 의해서 효력을 이제 인정을 해준 겁니다. 이게 바로 민법 제138조의 법리가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이렇게 친생자 출생신고라고 하는 것을 가짜로 한 이유는 호적부의 양자라고 하는 사실이 외부에 공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친양자 입양이라고 하는 것이 도입되고 난 같은 경우는요, 다 배우겠지만 가정법원의 허가 심판을 받게 되면 가족관계 증명서라고 하는 부분에 B라고 하시는 분이 A의 친생자라고 적힘으로써 양자 표시가 전혀 안 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 증명서만 봤을 때에는 B라고 하시는 분이 입양된 사실을 전혀 알 수 있다 없다?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등록부를 봤을 때 입양한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허위에 출생신고할 필요 없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 출생신고를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봤죠, 여러분들? 요 B라고 하는 애기께서 나이가 커가지고 이른바 19세가 돼가지고요. 성년자가 되었을 때에는 친양자 관계 입양 증명서에 대해서 교부를 신청할 수 있고요.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그 친양자 관계 입양 관계서를 보게 되면 B 자기가 A의 진짜 자식이 아니라 친양자 입양된 사실을 B가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B라고 하는 아기가 커서 성년됐을 때에는 자기와의 관계에 대해서 B가 알 수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여전히 계속 전부 다 출생신고를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제 말 알겠죠, 여러분들? 더 나아가 중요한 것이 B라고 하시는 분께서 나이가 찼을 때에는 누구요? A의, 즉 양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친양자가 친양자 관계 증명서에 대해서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필요 없습니다. 성년자만 되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알겠죠? 출생신고 허위로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조금 줄긴 하겠지만 알겠죠? 다시 기본서로 오시면 그래서 제일 위에 친양자 관계 5페이지 제일 위에 친양자 관계 입양 증명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친양자 입양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B라고 하시는 양자가 나이가 찼을 때에는 단독으로서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을 가시면요, 종류 보겠습니다. 해서 증명서는요, 목적에 근거해가지고 1번 가시면 가족관계 증명서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목차 4번 가시면 기본증명서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다번 가시면요, 혼인관계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라번에 보시면 입양관계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마번에 가시면 친양자 입양관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라번 목차 가시면요, 그러니까 5페이지 제일 끝에 있는 거 가시면 5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있는 목차 다라의 라에 있는 입양관계라고 하는 것은 마번에 있는 친양자 입양과 비교했을 때 민법상 일반 입양을 말하겠죠. 그래서 민법상 일반 입양이 되었을 때에는 입양관계 증명서인 것이고, 친양자는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것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진다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첫 번째 가족관계 증명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놈이냐? 가족관계 증명서 가장 많이 떼는 거죠. 증명서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놈이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요, A라고 하시는 분을 놓고 현재 가족관계에 대해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신분관계를 보여주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자, A라고 하시는 분이 본인인데 자, B라고 하시는 분이 전처고요. 이혼했고요. 다시 A가 C하고 재혼해가지고 C가 지금 현재의 처였을 때, 자, 가족관계 증명서를 이제 A 걸 때 보면 배우자란에 B가 나오겠습니까? C가 나오겠습니까? 다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현재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뗐을 때는요, 현재의 처만 표시가 되고
전처 B 같은 경우에는 증명서에 표시가 안 되는 거예요. 표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강사님, 전처를 보려면 어떻게 보는 겁니까? 그때는요, 현재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이른바 혼인관계 증명서죠. 혼인관계 증명서를 떼보면 싹 나와요. 그래서 이 혼인관계 같은 경우 떼보면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의 혼인관계, 현재 관계가 전부 다 보이는 거예요. 미래는 알 수가 없게 당연히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질문 알겠죠? 그래서 현재 똑같은 게 2번. 자, A라고 하시는 분이 자, 원래 B라고 하시는 분하고 입양했다가 다시 지금은 파양이 되었을 때에는 됐습니까? 자, 가족관계를 뗐을 때는요, 이 파양된 사실 같은 경우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표시가 되지 않아요. 왜? 현재 존재하고 있는 신분관계가 아니니까. 과거에 불과한 거니까. 그럼 어떻게 떼보느냐? 그렇죠. 입양관계 증명서. 예, 입양관계 증명서를 떼보면 싹 다 나옵니다. 관계 증명서를 떼보면 전부 다 나온다. 그래서 1번에 있는 가족관계 같은 경우는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신분관계에 대해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신 다음에 기본사 한번 봅시다. 1번에 쓸 내용을 이제 읽으시면 되고요. 2번 주의할 사항을 잘 보시면 되겠죠. 기읍번 가시면 현재 존재하는 신분관계를 표시한다 따라서 여기서의 배우자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한 과거의 처 같은 경우는요, 혼인관계서를 뗐을 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파양됐을 경우에도 파양된 양부모 어떤 양 같은 경우는 안 적혀있기 때문에 왜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신관계가 아니니까 입양관계서를 뗐을 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다. 니은번 가시면요, 본인 놓고 3대까지 해서 예를 들면 A의 아버지하고 자식까지만 나옵니다. 해서 A의 할아버지 안 나오고요, A의 손주도 안 나와요. 3대까지만 적힌다. 됐죠? 리을번 가시면요, 일반 양자 같은 경우는요, 친양자, 양부모 다 적히는 거야. 아까 했죠? 일반 입양 같은 경우는요, 양부모가 적힌다. 그런데 한 줄 밑에 친양자 같은 경우는요, 양부모만 적히는 거예요. 그래서 친양자가 되었을 때에는 관계서를 뗐을 때에는 진짜 어머니, 아버지로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 나중에 아이가 컸을 때 친양자 관계를 떼봤을 때 이제 비로소 확인할 수가 있다까지 설명드렸으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갈게요. 나번 가시면요, 기본 증명서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취업할 때 많이 내죠. 개인의 출생, 사망, 연월일 같은 것들을 확인해서 해서 자기 것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가시면 부모님 같은 경우는 나오지 않는다 해서 부모님이 누구인가 확인하려면 방금 봤던 가족 관계를 떼보는 것이지, 됐습니까? 기본서를 떼보는 게 아닙니다. 자, 목차 답번 가시면요, 혼인관계 증명서 해서 A라고 하시는 분께서 살아온 역사 동안 이루어진 혼인관계는 전부 다 표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혼인관계에 대한 모든 것이 다 표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전 배우자, 이혼도 전부 다 표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쉽죠? 나번 가시면 입양관계, 현재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진 모든 입양에 대한 부분이 다 적히는 겁니다. 해서 민법상 보통 입양 같은 경우 여기 포함된다. 그 다음에 6페이지 가시면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해가지고 2번을 보시면 친양자 입양이 되었을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에 양부모가 친생부모로 써있기 때문에 친양자 입양한 사실을 그거 말고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양자 입양관계서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가 있는 거다. 그런데 친양자 입양을 한 이유가 뭐예요? 입양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물론 숨길 필요 없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다만 이제 좀 꺼름직한 게 숨기기 위해서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면 누구든지 떼볼 수 있게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요, 각종 증명서 중에서도 친양자 입양관계 같은 경우는요, 그러한 이유에 근거해가지고 교부 신청자의 범위가 아주 좁게 되는 겁니다.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봤지만 친양자 B가 나이가 찼을 때에 비로소 교부를 신청할 수 있고 범죄 등등등이 할 수 있다까지 가볍게만 확인하시면 되겠고, 취지만 잘 이해하시면 충분하시겠습니다.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가족관계 등록부의 창설 볼까요? 창설 절차는 뭐 가볍게 보시면 되니까 목차 확인하시고요. 밑에 있는 1번, 2번, 3번을 가볍게 읽어보시고 아래에 있는 판례 정도만 가볍게 확인하시면 충분하실 겁니다. 따라서
등록하지 않았던 A라고 하시는 분께서 이미 사망을 했을 경우에도 그 A를 창설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관한 부분인데요. 판례를 보시면 이미 사망했을 경우에는 창설이라고 하는 것이 허용될 수가 없다까지 결론만 가볍게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충분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가시면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 위에 2번 등록 기준지 해가지고요. 자, 개인별로서 결정이 이루어지니까 같은 가족인 경우라도 같이 있을 필요 없다까지만 아시면 되겠고, 3번 신고 보시면요, 반복 같은 경우 나올 거 아니니까 가볍게 읽어보시고, 2번에 보시면 신고의 종류가 조금 중요하겠죠. 다만 뜻은 알겠죠 해서 여러분들 그 보고적 신고라고 하는 것은 이미 효력이 발생된 것을, 그렇죠, 이미 신분관계라고 하는 효력이 발생된 것을 외부에 공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서 1번에 보시면 출생 및 사망 신고 같은 경우는 다 배웠으니까 문제가 없고, 니은번에 보시면 각종 판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신고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각종 판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신고는 딱 하나 빼고 다 여기 포함되는 이유가 뭐냐?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이미 그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되고 재판상 이혼했을 때, 그렇죠, 판결 확정 시에 재판상 이혼이 이미 된 거고 그것을 사후에 외부에 공시하기 위해서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죠? 판결에 의해서 발생된 효력을 공시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신고니까 다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보시면 친권 상실, 후견인 친 같은 경우에.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그러니까 친권 상실 같은 경우 또는 후견 개시 신고 같은 경우는 왜 또 보고 있냐? 예를 들어서 친권 상실 선고를 받게 되면요, 신고가 필요 없이 바로 친권이 없어지는 거고요. 후견인 자체에 대해서 취임을 하게 되면 바로 개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 단계에서 신고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역시 보고에 불과한 것이다. 알겠죠? 자, 이번에 보시면 창설적 신고다. 창설적 신고를 보시면요, 또 뜻을 잘 이해 못 하시는데, 그 3번에 보시면 창설적 신고는 신고를 수리한 때 효력 발생이 되며, 그 뜻이 뭘까요? 담당 공무원께서 신고를 수리했을 때 비로소 신분관계의 창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창설되었던 신분관계를 외부에 공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신고가 수리가 되었을 때 비로소 신분관계의 창설이 이루어지니까 지금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더더욱 중요한 거, 수리만 있으면 되지 등록부에 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샤프로 등기와 차이점까지 기억하시고. 됐습니까? 그래서 1번에 보시면 혼인신고, 이혼신고 다 여기 포함된다. 2번에 보시면 판결에 의해서 신고하는 것 중에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 판결 같은 경우는요, 우리 판례 같은 경우가 유일하게 보고로 보지 않고 창으로 보는 거예요. 따라서 B라고 하시는 분이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 판결이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B가 그 판결문에 근거해가지고 A와의 관계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은, 됐습니까? 법리론 관계가 인정될 수가 없는 것이다 해서 판결 중에 유일한 예외로서 뒤에 배우실 겁니다.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 판결에 근거한 혼인신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창설적 신고로 보고 있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신고하지 않았으면 아직까지 법률론 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딱 책을 보면 항상 1 아니면 2구나 하실 수가 있는데, 잠깐 일로 올까요? 첫날이니까. 그 1, 2 둘 다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라고 하시는 분이 실부, 진짜 아버지고요, 아버지고, B라고 하시는 분이 혼외자, 혼인 외의자이다. 대충 이 뜻은 아시죠? 어머니 아버지가 법관계 아니었을 때 한 거다. 요때 이제 A라고 하시는 분께서 이 B에 대해서 이른바 출생신고, 친생자 출생신고했다. 신고를 했을 때 요 출생신고 같은 경우는요, 두 가지의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나올 일은 좀 힘들겠죠. 그래서
이 출생신고에 의해 가지고요, 실부가 B에 대해서 인지했으니까 인지신고의 효력이지 않습니까? 인지는 뭐예요? 인지했을 때부터 법률상 관계의 창설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지신고로 보게 되면 창설적 신고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렇죠. 자기 자식으로서 출생신고하는 것은 출생과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보고적 신고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또 보고인 것이 돼서 하나의 신고에 두 가지 의미가 다 존재할 수도 있다까지만 조금 모르니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보험 기출문제 한번 쫙 해설을 붙여보고 있는데 붙여보면 재밌는 사실이 어느 기본서에도 없는 조금 특이한 것들, 센스가 필요한 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 번씩 공부하시면 생각하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지요? 자, 이제 목차 4번 가시면요, 등록부의 정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목차 1번 의의를 확인하시고요,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등록부의 기록은 문제점부터 의의죠. 자, 등록부에 어떤 기록이 있다. 등록부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등록부에 나와 있는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진실한 것으로서 진실로 의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주는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진실한 것으로 추정을 받습니다. 즉 강한 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록부에 나와 있는 내용과 즉 등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이 등록부에 기록된 내용하고 실제 내용이죠. 진짜 실제 내용하고의 관계에서 이거 두 가지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등록부 기록상 내용 때문에 본인 등한테 불이익이 발생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불일치하는 것을 고치기 위한 정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정정이라고 하는 게. 고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근데 그 정정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는 보세요. 가족관계 등록부 담당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른바 담당 공무원 같은 경우는 형식적인 심사권밖에 없으니까 이분들이 감히 함부로 막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요, 이 정정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권에 의해서 정정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서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정정을 하는 경우, 이 두 가지로 구분되는 겁니다. 직권 정정 같은 경우는요, 개별적인 조항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가족법 공부하실 때 이제 공부할 내용은 아니고, 요 신청에 의해서 정정을 하는 경우가 최근에 중요한 판례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조만간에 출제가 될 부분입니다. 해서 요 부분을 정확하게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자, 신청에 의해서 정정을 할 때는 그 정정의 대상을 가지고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자, 보세요. 고치기 전하고 고치고 난 뒤를 비교했을 때, 예를 들면 덩진돼 있다. 고치는 경우에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신분관계라고 하는 말은 친족법, 상속법상의 관계의 문제에서 중대한 영향,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하고 초래하는 경우를 구분해가지고 중대한 변경 따위를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간편하게 가정법원의 허가만 있으면 고칠 수가 있고요.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는요, 그렇죠, 더 심각하게 볼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판결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 기본적인 관련 법과 판례 입장이긴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건 뭐냐? 어떤 경우에는 중대한 게 없으니까 허가면 되고, 어떤 경우에는 판결이 필요한가? 요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이제 우리 수험생이 할 키포인트의 문제 되겠죠. 제 말 알겠습니까? 구분 지으신 다음에 복습할 때 이제 의의를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교재 8페이지 가신 다음에 먼저 판결 필요 없고 목차 2번 허가에 의해서, 허가만 있으면 신청에 의해서 바꿀 수 있는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같은 경우는 허가받고 정정을 신청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래 있는 판례 보시면요. 그 2012년도 판례 해서 2011스 160 판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여러분들께서 마판에 시험 문제 풀 때는요. 읽어볼게요. 제목만. 기록사항 중에 출생, 연, 월일 그리고 사망 일시는 104조에 근거해가지고요. 허가만 있으면 바꿀 수가 있고 가정법원의 판결까지는 필요 없다. 판결까지는 필요 없고 허가만 있으면 바꿀 수가 있다까지 먼저 결론 정리하신 다음에 상당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화면 제가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화면을 보시면 자, A하고 B 같은 경우가 이제 1980년도에 혼인신고를 했다가 2009년도 9월 28일 날 이제 이혼 신고를 했습니다.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다가. 그래서 B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경우는 남편 A와의 관계에서 자씨를 2007년도 12월 달에 이제 출생을 했는데 출생 신고를 바로 하지 않고 질질 끌다가 이혼하고 난 뒤인 2010년도 8월 무렵에 출생 신고를 하면서 출생 연월이 실제는 2007년도 12월 달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 2010년도 7월 30일로 신고한 겁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 같은 경우는요. 그 출생하고 난 다음에 빠른 일정 기간 내에 빨리 신고하지 않으면요. 각종 가태료 같은 것들이 나오니까 일단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실제 C라고 하시는 분의 출생 연월일은 2007년도 12월 달인데 신고할 때 2010년도 7월 30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B라고 하시는 분께서 C의 출생 연월일을 2007년도 12월 18일, 그러니까 정확하게 바꿔줄 것을 신청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원심이 판단하기를 현재 등록부에 나와 있는 출생 연월일은 2010년도 7월 30일이다. 이것은 이혼 후 300일이 경과한 때이기 때문에 A의 출생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자, 민법 조문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 844조를 보시고요. 844조를 펼쳐주시고 혹시 그 책 나오고 난 다음에 수업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교재 80페이지를 펼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80페이지 844조를 보시면 자, 1항 보시면 처가 혼인 중에 포태했을 때에는 부혜자로서 추정이 된다. 2항을 보시면요. 혼인이 성립하고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가 종료하고 300일 내에 나왔을 때는 혼중 중에 포태한 것으로 일단 추정되겠다 해가지고요. 보세요. 자세히 배우시겠지만 요때 이제 혼인관계가 이혼을 해가지고요. 혼인관계가 종료했을 때 종료하고 300일 이내인 요때 자가 출생을 했을 때에는 1단계 제2항에 의해서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볼 것이고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보게 되면 제1항에 근거해가지고요. 이른바 칭생추정이라고 하는 것이 미치게 되는 겁니다. 제 말 알겠죠? 그러면 요 칭생추정이 미치고 안 미치고가 뭐가 중요하냐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 칭생추정이라고 하는 것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거의 아무나 아주 쉽게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른바 칭생자 관계, 안 배웠지만 칭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판결이죠.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해가지고요. A하고 C의 관계를, 부자 관계를요, 아주 손쉽게 단절 지을 수가 있습니다. 소 제기하는데 친족이면 다 할 수 있고요. 별도의 기간 제한도 없어요. 그냥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아주 쉽습니다. 근데 만약에 칭생 추정이 만약에 미치는 경우에는요. 아주 엄격한 칭생 부인의 소가 아니면 그 누구도 부자 관계를 단절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엄격한 제소 기간에 제한이 붙고요. 소 제기도 부 또는 못 빼고는 아무도 못해요. 3초는 못하는 겁니다. 제 말 알겠습니까? 따라서 추정이 미치고 안 미치고의 큰 차이를 보이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화면을 볼게요. 원심이 말하기를 야,
현재 기록부에 나와 있는 날짜 같은 경우는 혼인관계가 종료하고 300일 뒤이기 때문에 A의 친생 추정이 안 미치니까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에서로서 쉽게 단절 지을 수가 있다. 그런데 모 B의 신청대로 2007년도 12월로 고치게 되면 친생 추정이라고 하는 것이 미치게 되기 때문에 알겠죠? 친생 부인에서로서 가야 한다. 그러니까 고치기 전과 고치고 난 뒤를 비교했을 때 신분관계의 중대한 변경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오기 때문에 단순 허가 갖고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확정 판결이 있었을 때만 바꿀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 씨가 승질 나가지고 이제 재항고 결정에 대해서 재항고 한번 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대법관 할아버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심아 민법 제844조에 있는 친생 추정에서의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야 본래 가족관계 등록부에 나와 있는 등록부에 신고된 출생일이 아니라 원래부터 실제 출생한 때를 놓고 300일 이내인가 이후인가 혼인 중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다. 알겠죠? 따라서 가족관계 등록부의 출생 연월일을 정정하는 것만 갖고는 바뀌는 게 없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친생 추정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출생한 날짜를 보고 판단이 이루어지는 거지 등록부 보고 하는 게 아니니까 등록부 있는 거 바꾼다 할지라도 신분관계의 중대한 변경 따위를 주지는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정하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알겠죠? 중대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등록법 104조에 근거해가지고 됐습니까? 허가 있으면 바꿀 수가 있으므로 허가에 의해서 정정을 불허할 이유가 없다. 즉 확정 판결 필요 없다 해가지고요. 원심 결정을 위법하다 그래가지고 파기환송을 시킨 사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길게 시험 문제에서 못 나올 거니까 정리해 볼게요. 등록부 기록사항 중에 출생 연월일이나 사망 일시 같은 경우는요, 됐습니까?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경을 가하지는 않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 판결 없이도 가정법원의 허가에 근거해가지고 정정할 수 있다까지만 정리해도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판례 제일 끝에 있는 두 줄 한번 읽어볼게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부 내용 중에 출생 연월일 사망 일시 같은 경우는 104조 허가를 통해서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해서 확정 판결 필요하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아래에 있는 성전환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해서 A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아버지고요. B라고 하는 이제 자가 있었는데 원래 이 자가 이제 출생할 때는 예를 들면 아들이었는데 중간 단계에서 이제 수술을 받아가지고 이제 딸로 바뀌었을 때를 한번 봅시다 해서 성전환 수술이죠. 성전환을 했다.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에 아들이 딸로 바뀌게 되면 A하고 B 사이에서 칭조법이라든지 또는 뭐 상속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냥 아들이든 딸이든 그냥 여전히 A하고 B 같은 경우는요, 직계, 비속, 직계, 존속, 즉 직계 혈족 관계에 불과하지 별도의 신분 관계에 중대한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미칠 게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정 판결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성에서 여성 바꾼다. 주민등록번호 111, 를 2로 바꾸는 것은요. 그렇죠. 판결 필요 없이 허가만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 이런 경우는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 좀 멀리 있는데 성별 변경 허가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하면 그 허가를 줄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어요. 허가 기준 해서 다시 또 바꿀 리가 있는가 없는가 등등등 허가 기준하고 직접 두 번도 불러가지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바꿨는가 물어본 다음에 이거 두 개 있으면 이제 허가가 나와가지고 정정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판례를 보시면 첫 번째 밑줄 성결정에서는 그렇죠. 생물학적 요소만 간주하는 그것은 뭐 옛날 방식인 것이고 정시적 또는 뭐 사요소 다 고려해서 판단이 이루어진다. 문구 기억하시고 그 다음 밑줄 성별날을 바꾸는 것은 기존 신분 관계에 대해서 미치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허가만 있으면 바꿀 수가 있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판례 보시면 등록부 자체를 보니까 당연 불가명백하다. 이런 경우는요 허가 있으면 바꿀 수가 있다 해서 그 예도 한번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이제 2번 가시면요 중요한 판례가 한번 이미 또 출제가 됐죠. 해서 2009-117인데 결국 이 A라고 하시는 분께서 이미 혼인 중에 있다. A라고 하시는 분이 남자의 지위에서 B라고 하는 여자분하고 혼인관계에 있었을 때에는 A 같은 경우는 성을 바꿀 수 없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동성끼리는 결혼할 수 없는 게 대한민국이니까. 따라서 A라고 하시는 분이 혼인 중에 있었을 때에는 있었을 때는 바꿀 수가 없다. 그럼 중요한 것이 현재 혼인 중에 있었을 때만 바꿀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하고 난 뒤는요 바꿀 수가 있죠. 해서 현재 혼인 중인가 아닌가에 의해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됐습니까? 지금 현재 혼인이 아니면요 바꿀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A라고 하시는 분한테 미성년자인 자가 있었을 때에도 그 자의 정신적인 교육, 복리 등등등을 다 고려했을 때 너무 큰 충격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인 자가 있었을 때에도 성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대법원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중요한 것이 자식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죠. 미성년인 자가 있는가 없는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식이 있긴 하겠지만 그 자께서 성년자인 경우는요. 그런 경우까지 그 부모님의 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을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가 미가 아니고 성자인 경우에는요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읍번 읽어볼게요. 갑과 을이 혼인관계에 있었을 때에는 바꿀 수 없겠지만 이혼하고 난 뒤에는 바꿀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나이가 있으면 바꿀 수가 없다 해서 자가 나이가 커가지고요 성년이 되었을 때에는 바꿀 수가 있다까지 항상 두 개를 구분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만 아시면 시험 문제 푸는데 그 관련 판례 요지가 이제 9페이지에 있으니까요 복습할 때 볼든 친 부분들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쭉 읽으시면 다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3번 가겠습니다. 9페이지 3번 가시면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판결 필요 없이 허가받아가지고 바꿀 수가 있다. 그 아래 판례를 보시면요. 가장 혼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족 여자분을 대한민국 국적이라고 하는 것을 취득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요. 가장 혼인했고 그 가장 혼인에 근거해 가지고요. 형사 판결,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A하고 B 사이에서의 혼인이 무효인 사실이 형사 판결에 의해서 명백해진 경우까지도 또 한 번 더 혼인 무효 판결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할 필요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볼드 보시면 위 혼인은 혼인 의사의 합치가 없어서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라 할지라도 이기 때문에 혼인 무효 판결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허가에 근거해 가지고 정정 고칠 수가 있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 잠깐 보시면요. 이 판례 나오기 전에 이제 선례에 있었는데요. 혼인 무효임이 확정된 형사 판결에 등에 의해 가지고 혼인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굳이 또 한 번 더 혼인 무효 판결이라고 하는 것을 받을 필요 없이 형사 판결 등 공진정 있는 자료를 소명해 가지고요. 됐습니까? 허가를 통해서 정정할 수 있다라고 봤던 것이 선례였고 이제 이걸 한 번 더 확인한 게 이 판례니까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목 혼인 무효가 형사 판결에 의해서 명백하게 됐을 경우에는 또 판결 필요 없이 허가만 있으면 바꿀 수가 있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갈게요. 자, 10페이지 가시면요. 개명 신청과 허가에서 그 이름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이제 자기 결정권하고 행복 출권에 근거해가지고 허용되는 게 원칙이죠. 해서 1번에 보시면 개명 신청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 세금 회피, 집행의 면탈 같은 그런 특별한 사유가 없었을 경우에는 원적으로 개명이 허가된다까지 기억하시고 2번은 보시면 되고 3번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일로 올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원래 A라고 하는 애기의 이름이 강호동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강호동 씨가 이제 한 20년 전인가요? 그때 이제 한참 필름하고 나오셔가지고 뭐 행님아 하고 막 다닐 때가 있었어요. 맨날 코 지지 흘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애들 놀리니까 이 A라고 하는 애가 이름을 이제 강호순으로 바꿨어요. 강호순. 바꿨어요. 근데 아시겠죠? 또 빌어먹을 그 사이코 그 사건 때문에 또 놀리니까 애가 이제 한 번 더 개명 신청을 한 거예요. 신청하니까 이제 말하기를, 야, 너 어릴 때 한번 바꾼 거 있으니까 바꿀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3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린 시절에 한번 개명 허가 신청을 받은 사실만 갖고는 개명 신청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에 대해서 허가함이 상당하다까지 기억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3번에 가시면요. 학정 판결에 근거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경우다 해서 친족법, 상속법상에 신분관계에 중대령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은 판결이 있어야만이 바꿀 수가 있고 단순 허가에 근거해서는 바꿀 수가 없는 거다. 판례 보시면 친자 관계를 부인해가지고요. 현재 아버지를 고치는 경우다. 그렇죠. 중대한 신분관계의 변동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판결이 필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 호적상 김박이라고 하는 성을 바꾸는 경우에는 성별 말고 이름에 있는 거, 패밀리 네임 맞나요? 바꾸는 경우는요, 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이 필요한 것이다. 그 아래에 있는 판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사실상 뭐 큰 의미가 없는 판례인데요. 뭐 자세하게 하면 너무 또 복잡한 사안이고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또 갑이라고 하시는 분께서 이제 A라고 하는 호적부를 먼저 이제 존재 있었는데 호적부에 보니까 이 갑이라고 하시는 분이 을려하고 이제 혼인을 했고요. 을려하고 혼인했고 그 밑에 자식을 막 뒀습니다. 엄청 많이 뒀어요. 또 이 갑이라고 하시는 분이 참 웃기신 분이죠. 비호적부라고 하는 것을 또 치거해가지고 병려하고 또 혼인을 하고 또 자를 막 뒀거든요. 나중에 갑이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문제는 여기 A 호적부에 있는 내용을 B로 이렇게 이른바 단이라, 정치도 아니고 달이라 하는 경우에 학정 판결이 필요한가에 관한 문제인데 요 애들이 이렇게 넘겨오게 되면 됐습니까?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경이 있다고 봐가지고요. 판결이 필요하다라고 판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가볍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판례 묶어 보시면 자, 말소해가지고 본래 호적으로서 단일화 하기 위해서는 신분관계에 중대한 것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학정 판결이 필요하다까지 가볍게 결론만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충분하시겠습니다. 2번은요, 그냥 외울 필요 없고 판결 받은 경우는요, 판결 확정됐을 때부터 1개월 내에 첨부해가지고 신청한다까지 가볍게만 읽고 넘어가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 11페이지 가시면요, 가속법 나오는데 10분만 쉬고요, 다시 보도록 합시다.